우리 이제 바하님이 성산포를 다시 올렸기 때문에 그걸 검토하고 또 취형님도 지난번에 검토 못한 산 너머 남촌 그걸 검토하려고 그랬어요. 그런데 두 분 다 지금 참여가 안 되고 있으니까 바하님은 이제 30분 후에 된다니까 그때 가서 하든지 아니면 아까 카톡으로 바하님이 한 번 더 고쳐가지고 올린다고 했으니까 그거는 그냥 다음 주로 주영님하고 미뤄도 괜찮을 것 같아서 그것만 가지고는 시간이 이제 남을 것 같아가지고 제가 다른 걸 하나 준비를 했어요. 연설. 그러니까 연설은 말로 하는 거니까 말로 하는 건 글하고 다 관련이 된단 말이에요. 연설이란 말은 이제 서양 개념을 이제 메이지 유신 일본 학자들이 번역을 해서 생겨난 말이지 조선 시대에 누가 연설했다는 말 못 들었잖아요. 그러니까 많은 대중을 이렇게 사람을 모아놓고 자기의 의견을 이제 30분이든 1시간이든 2시간이든 이렇게 피력을 하는 그런 문화가 우리는 없었습니다. 그런데 서양은 옛날부터 있었어요. 네, 그래서 서양에는 명연설이 많이 남아 있습니다. 네, 그 중에 이제 어떤 보면 3대 작품, 5대 인물 이렇게 하잖아요. 예, 네. 그래서 이제 제 나름대로 누가 꼽은 건 아닌데 명연설이 몇 명이나 되나 한번 생각을 해봤어요. 그래서 제일 위로 올라가면은 제일 오래된 연설로서 유명한 게 이제 페리클레스, 고대 그리스 정치가죠. 이제 그리스의 황금 시대, 고대 그리스의 황금 시대라고 하는 시대에 30년간이나 이제 그리스를 지도했던 인물인데 지금 아테네 가면 있는 많은 고대 조각이라든가 그런 유적들 있잖아요. 네. 거의 페리클레스 시대에 된 겁니다. 그리고 페리클레스를 도와서 조각을 했던 또 유명한 조각가가 있어요. 그래서 그 조각 작품들을 보면요. 미켈란젤로가 위대한 조각가라고 하지만 미켈란젤로는 한 500년 전 사람이거든요. 근데 페리클레스는 2500년인 소크라테스보다도 더 선배예요. 약간. 그러니까 약 2500년 잡더라도 르네상스 시기에 이제 최고의 조각가인 미켈란젤로. 르네상스 시기만이겠습니까? 인류 역사를 통틀어서 미켈란젤로. 그 뒤로는 이제 로댕이겠죠. 그러니까 그 조각 작품보다 나은 낫지 모자랄 게 없어요. 근데 이제 옛날이고 이름을 내세우면서 조각가로 하지도 않고 그래서 그렇지 어마어마해요. 비너스상 같은 거 보세요. 아폴론상도 있고 아무리 봐도 내가 보기에는 미켈란젤로의 다비드상, 이제 다윗상이죠. 다비드상보다는 너무 정적이야. 돌멩이 들고 팔을 내리고 이러고 있는데 특히 라오콘 같은 거 보면 와 그때 아테네 인구가 약 3, 40만 밖에 안 됐다거든요. 난 도무지 이해를 할 수 없어. 3, 40만 명이 살았는데 소크라테스 나오죠. 아리스토텔레스 나오죠. 플라톤 나오죠. 3대 철학자만 나오나요? 다른 철학자도 많아요. 거기다 그런 조각가 나오죠. 그 조각은 이제 돌멩이로 하는 거니까 그림으로 그리는 것보다 얼마나 힘듭니까? 비교가 안 되죠. 그리고 3차원 입체잖아요. 우리나라나 동북아시아에서 조각 작품이 남아있는 것은 많지 않고 이제 불상 같은 거, 그 뒤에 이제 훨씬 뒤죠. 생겼고. 또 이제 마애불 같은 거 있지만은 그 미학적인 아름다움으로 보면 서양 애들 따라가려면 좀 모자라지 않나 이렇게 생각이 돼요. 건축도 그렇죠. 건축도 그 균형미, 그 우아미 같은 거 중국에 크게만 짓지 뭐 이렇게 건축이 우아하고 그러지는 않잖아요. 그리고 이제 목재로만 지니까 타버리고. 그런데 만약 그 사람들도 그림을 그렸을 거란 말이에요. 안 남아서 그렇지. 조각이니까 나왔지. 그림으로는 또 얼마나 잘 그렸겠어요. 그리고 그 뒤에 그림들을 보면 그 사실성이 동북아시아 그림 보면 사실성이 없죠. 우리나라 김홍도 같으면은
몇백 년 안 됐는데, 김홍도의 씨름 그림의 그 사실성하고 서양 그림의 사실성을 비교하면 정말 애매한 거지. 이런 그 서양이 잘난 점이 많아요. 못난 점도 많지만 잘난 점이 일단 많은 건 일단 인정하자고. 그리고 이제 학문도 다 서양식으로 지금 다 기초되어 있잖아요. 근데 어쨌든 연설로 넘어가서 그 페리클레스가 연설을 남겼는데요. 예, 그때 아테네는 수많은 그 폴리스들, 그러니까 도시 국가들이 있었죠. 독립국가예요, 도시국가가. 그런데 아테네 전체가 그리스어를 쓰니까, 그리고 같은 신을 믿으니까, 같은 민족이긴 해요. 근데 나라는 1,000개 가까이 되는 수백 개 나라가 있었던 거예요. 도시마다 하나의 나라예요. 독립된 나라예요. 예, 그런데 이제 대표적으로 그리스에서는 이제 아테네, 그리고 스파르타. 스파르타는 워낙 독특해갖고 또 역할도 많이 했고, 이제 아테네가 중심이죠. 이제 아테네 정치 지도자인데, 아테네는 민주제를 하고 있었단 말이에요. 고대 민주주의죠. 고대 민주주의는 이제 현대 민주주의하고 다르게 여자들은 참정권이 없고 노예들도 참정권이 없어요. 그다음에 지금은 대의제로서 국민이 직접 대통령을 뽑기는 하지만 국회의원이라든가 이제 뽑아서 간접적으로 그 사람들이 대표해서 하는 이런 제도지만 그때는 대의제가 없고 직접 민주주의. 또 인구가 작으니까 인구가 많으면 직접 민주주의를 할 수가 없죠. 그래서 이제 아고라 광장에 모여갖고 무슨 회의가 있으면 이제 크게 해가지고 투표해가지고 결정하는 그런 제도였긴 한데 스파르타는 반대로 이제 독재 국가죠. 왕이 있는데 왕이 두 명이었어요. 돌아가면서 이제 하고 그렇게 하는 왕인데 독재이면서도 동북아시아나 다른 나라 독재하고 좀 다릅니다. 독재면서도 완전 독재인 적이 없어요, 서양에는. 그러니까 로마 시대에 황제들이 있었지만 그 황제들이 원로원에서 상당히 견제를 많이 받아요. 우리나라는 뭐 신하들이 뭐라가든지 임금맘인데 완전히 임금맘대로 못해요. 그래서 로마 첫 번째 황제인 에, 아우구스티누스의 그 정식 이름은요 황제가 아니고요 제1시민이에요. 나도 시민인데 1등이다 이렇게 돼 있어요. 그거하고 황제는 다르잖아요. 우리나라는 어떻게 시민이 제1백성인가 왕이 말도 안 되잖아요. 그러니까 황제라는 말 자체가 기본적으로 달라요. 번역은 그렇게 했지만은 번역할 때 서양 개념 번역할 때 메이지 유신 학자들이 비슷한 걸 이제 한문에서 찾아보니 황자와 제자가 맞겠다 했는데 이제 어쩔 수는 없기는 해요. 황제 비슷하니까. 비슷하죠. 전권주의자는 맞죠. 전권을 가지고 맞는데 근본까지 따져가면은 그렇지 않고 또 황제가 꼭 아들한테만 안 줘요. 유능한 신하한테도 주고 장군한테도 주고 그렇게 많이 됐어요. 또 양자를 들여갖고도 주고 해야지 여기처럼 그렇게 핏줄 이렇게 되지도 않아요. 어쨌든 그런 것이 상당히 그 개인주의가 옛날부터 발달돼 있었는데 그 개인주의의 기초에서 이제 정치제도 되는 건데 이제 스파르타는 어쨌든 독재 국가고 잘 알려진 것처럼 아기가 나면 꼬마 때 다 데리고 가가지고 공동 교육을 시켜가지고 전쟁하는 기계로 만들죠. 그리고 지극히 검소하게 살도록 하고 그렇게 했는데 아테네는 자유롭게 이제 민주주의니까 하는데 제가 드리고 싶은 말씀 은 뭐냐면 어느 체제가 더 강하냐 이 말이에요. 근데 결과적으로는 아테네가 이기잖아요. 그래서 자유가 강합니다 원래. 군대식으로 막 하면 얼핏 보면 그게 강할 것 같은데 자발성이 없어요. 억지로 동원되기 때문에. 자발성 있는 사람들이 해야 창의력도 나오고 그래요. 지난번에 백두산 갔을 텐데요. 오늘 뭐 참여자도 적고 토론할 것도 없으니까 좀 가볍게 그냥 산책하는 기분으로 들어주세요. 그 이제 가이드가 이제 조선족 한국인이죠 당연히 나이가 한 40대 되고 경력도 꽤 오래되신 대학까지 나오시는 분이더라고요. 근데 백두산에 갔어요. 갔는데
이제 겨울이니까 올라가는 길이 이렇게 얼어가지고 가느냐 못 가느냐가 문제가 돼요. 근데 거의 못 가는 경우가 많죠. 못 간다는 거예요. 그래갖고 이렇게 저렇게 하고 결국 못 갔어요. 정상에는. 그 음, 밑에만 갔어요. 시를 쓸 때는 이제 정상에 가는 걸로 쓰긴 썼는데. 그런데 이제 백두산 밑에 온천이 있어요. 물론 뭐 일본 온천처럼 아닌데 그래도 그 흘러 내려오는 물에서 김이 나오고 그래요. 그러니까 온천이 맞긴 맞지. 그 노천 물에서 김이 날 정도니까. 그래서 내가 생각을 했어요. 한국에 비탈에다 아파트를 짓는 경우가 많죠. 그치. 많지는 않지만 가끔 있죠. 음, 음, 제가 옛날에 있던 옥수동 같은 데도 있고 아마 부산에는 많을 거예요. 부산은 바로 산이 올라가는데 사람 많지. 질 데는 없으니까 산으로 올라가는 수밖에 없는 구조예요, 여기는. 평평한 데가 별로 없으니까. 그럼 겨울에 올 거 아니에요? 부산은 이제 좀 날씨는 따뜻하지만. 그래서 지금 그 길에다가 밑에다가 온수 보일러처럼 이렇게 깔아가지고 녹인단 말이에요. 밑에 배선해가지고. 그렇다면은 이 백두산 관광이 중국 정부한테도 중요하고 거기 또 조선족이 많이 살아가지고 거의 그 시내에 가면은 중국 글자 하나 적혀 있으면 옆에는 반드시 한국 글자가 적혀 있고 거의 공항 자체가 그렇게 됐어요. 연길 한문으로 써놓고 한글로 연길 이렇게 딱 두 개를 붙이는 그런 정도로 중요하고 뭐 통관하고 이런 데도 전부 한글이 적혀 있고 한국말로 해요. 이런 지경인데 한국 사람이 엄청나게 가는 곳인데 겨울에 거기를 가니 못 가니 해갖고 관광객이 10분의 1로 줄어드는. 그래서 이제 굉장히 싸게 간 거예요. 저희들도. 원래 130만 원인가 40만 원 하는 걸 50만 원에 갔으니까 얼마나 싼 거죠. 그런데 거기에 보일러를 깔면 어떻게 되느냐 이 말이야. 보일러를 깔 뿐 아니라 온천이 있으니 온천물을 대는 거야. 그러면 친환경도 돼요. 뭐 석유 뗄 필요도 없고. 그러면 겨울에도 쌩쌩 꼭대기까지 잘 올라가면 관광객 수가 내가 볼 때는 지금의 10배까지는 몰라도 최소한도 5배는 될 것 같거든요. 그래서 그 아이들을 내가지고 가이드한테 얘기를 했어요. 얘기를 하면서 당신이 그 정부에 가서 이제 지방정부죠. 지방정부에 가서 아이들 내라. 어, 좋지 않냐? 이렇게 했어요. 근데 반응이 없어요. 그 어떤 사람들도 옆에 드는 사람들도 그거 좋은 아이디어네. 그런데 반응이 없어. 그래서 이제 내가 생각을 했죠. 왜 반응이 없을까? 왜 저렇게 능동적이고 다른 거 보면 말하는 거 보면 능동적이고 활발하고 적극적인 사람이에요. 지금 겨울에는 거기 관광이 없으니까 전부 가이드들이 저 남쪽으로 가요. 근데 자기만 남아서 하다시피 거의 혼자서 하다시피 하는 그것도 어떻게 보면 열정인데 그게 지금 스파르타 아테네로 들어와서 자유가 없는 나라라서 그래요. 태어날 때부터 자유 없는 것이 그냥 몸에 쩔어 있는 거야. 자유가 없으니까 창의성이 있을 수가 없죠. 자유에서 창의가 나와요. 문학도 자유에서 나오는 겁니다. 제가 요만큼 문학을 하는 거는 직장 안 다니고 살아는 거 힘이 커요. 내 마음대로 살았으니까. 그럼 생각도 자유로워지거든. 근데 어려서부터 공산당에 딱 잡혀 있단 말이에요. 그리고 만민평등이라고 해서 공산당이 생겼지만은 사실은 공산당이라고 하는 귀족과 공산당원과 일반 국민이라고 하는 평민으로 되어 있는 귀족사회예요, 여기. 그렇지 않아요? 본인들은 못 느껴요, 억압받고 있다는 걸. 거기 사는 사람은 억압받고 있는지 모르지. 우리가 보니까 그렇지. 원래 그런 거다 하고 조선시대 사람들이 억압받았다고 생각하겠어요? 원래 왕은 높은 사람이야. 그냥 그런 끝이지. 원래 양반은 존경해야 되는 거야. 끝이지. 양반이 왜 저래? 그런 생각 안 했을 거 아니야. 그 사람들도 그런 생각을 할 수가 없는 거예요. 그게 이제 패러다임. 그 시대 사람들이 공유하고 있는 생각인데 그 혁명이 일어나서 그 패러다임이 바뀌면 이제 의식혁명이 일어나는 건데 나중에 보면 이거 땅이 돌고 하늘이 도는 게 아니네. 이게 엄청난 패러다임이 그 코페르니쿠스적 전환인데 이런 전환이 있는데 왕조 시대에서 민주 시대라는 건 어마어마한 그런 지각 변동, 의식의 지각 변동이 일어난 건데 얼마나 이것이 깨지기 어렵냐면요. 중국 역대에 천재들이 좀 많습니까?
우리나라에도 좀 많은 사상가가 있습니까? 조선시대의 퇴계율곡이 또는 다산이 그렇게 천재지만은 그 생각을 못했어요. 왕을 투표로 보면 어떨까? 지금 생각하면 너무 쉬워요. 초등학생도 생각할 수 있는 거야. 그 천재들도 발전을 못해. 왜? 패러다임에 딱 갇혀 있으니까. 왕은 원래 존중돼야 되고, 왕은 원래 하늘로 내려온 거다. 왜? 이 생각을 땅띵도 머릿속에서 생각을 못 하는 거예요. 이 창의적인 생각을. 이순신 장군이 실컷 나라를 구하려고 거의 반 구해놨더니 잡아가지고 막 족쳐. 에라이 뒤집어 버리자. 이런 생각을 할 만도 한데 이순신 장군 안 해. 묵묵하게 백의종군하고 죽을 때까지 임금님 충성. 그러면 이 양반이 순수하고 나라를 위해서 그랬었겠느냐? 물론 그래서 그랬죠. 그러나 다른 한편으로 보면 그 왕조 패러다임이 꽉 절어 있어서 감히 너무 생각할 필요도 없는 거야. 그 문제는 딱 제껴놓은 거예요. 마찬가지로 중국에 사는 사람들은 어떤 분야에서 딱 막혀 있는 조선시대나 고려시대에 살고 있는 거란 말이에요. 그러니까 무슨 아이디어가 나와도 작은 아이디어를 좀 내봤겠지. 어려서부터. 내봤자, 내봤자 정말 바위에다 계란치기지. 받아준 선생님도 본 적이 없고, 받아준 아버지도 본 적이 없고, 받아준 당원도 본 적이 없고, 그것이 채택되기 위해서 거쳐야 될 결제 라인이 10칸이나 되니, 가다가 다 없어져 버리죠. 왜 그러냐? 위에 받아주는 개원 자체가 또 그렇게 돼 있다? 과장이 그렇게 돼 있어, 부장도 그렇게 돼, 다들 그렇게 돼 있으니까, 이렇게 한 걸음 가기도 힘들어 죽겠는데, 어떻게 가요? 그렇게 살아서, 아예 아이디어 자체를, 접수 자체를 안 해. 그래서, 야, 이 자유라는 게 이게 어마무시하구나를 알았는데, 이 그런 사태를 놓고 그렇게 생각하는 사람이 또 거기 나밖에 없어. 나나 그렇게 생각하지. 내가 그런 말을 이제 같이 간 박사님들도 꽤 많아요. 얘기해도 뭐 그냥 또 내 말도 그렇게 잘 경청도 안 해. 근데 나는 이게 엄청 중요하거든요. 그렇게 해서 이제 그런 경험이 있는 걸로 돌아와서 이제 아테네가 결국 이겼을 뿐 아니라 역사적으로도 많이 증명이 됐죠. 영국 처칠이 독일 히틀러를 이긴 격도 자유의 힘이거든요. 그렇게 따져 올라가면요. 자유주의가 이긴 거예요. 히틀러를 도무지 이길 수 없어. 10분의 1밖에 힘이 안 됐어요. 그런데 이제 미국이 참여함으로써 이제 힘이 써지긴 했는데 나중에 참여했지 처음에는 혼자 싸우고 있었거든. 맨날 그냥 공습만 당하고 있었거든. 근데 자발성이라는 게 그렇게 무서운 거예요. 어쨌든 그렇게 됐는데 그 이제 비록 노예나 여자들 참여 안 하고 이렇게 지금 민주주의하고 다르긴 하지만 그래도 민주주의 시절에 민주제도에 의해서 지도자가 된 사람이 이제 여러 사람이 있지만 이제 페리클레스. 지도자가 민주적으로 되려면 되게 힘들어요. 독재로 되긴 어떻게 보면 쉽습니다. 확 뒤집고 그냥 꽉 잡으면 되는데 만민 합의로 되려면 이게 막 배가 산으로 올라가거든. 그러니까 뭐 똑똑하고 훌륭하기만 해서 될 일이 아니고 정치적으로 수완이 있어야 되고 어떻게 보면 약간 뭐 사기까지는 아니더라도 정치적인 기술이 있잖아요. 능수능란해야 돼. 한편으로는 교활해야 되고 한편으로는 정직해야 되는 아주 어려운 게 정치요. 그래서 나는 그렇게 생각하는데요. 성당이나 교회나 절에서 마음이 고귀하기로 90점인 사람보다요. 정치 아사리판에서 60점인 사람이 훨씬 위대해요. 거기는 누가 욕을 해, 뭐를 해, 고요하게 뭐, 아까 거룩한 척 하면 되지만, 지금 모두 이익 투쟁을 하고 있고, 5천만 명의 이익이 달려있는 걸 다루면서 욕도 안 먹고, 그 있을 수가 없는 일이에요. 그렇게 민주주의가 어려워요. 민주주의에서 좋은 지도자 되기가 그렇게 어려운 겁니다. 그러니까 이 페리스크레스는 지도자가 30년이나 했다는 거는 이게 보통 소관이 있는 게 아니에요. 정치. 구슬을 줄도 알고 달랠 줄도 알고 어떻게 해야 돼. 그래갖고 이제 검투사 회의, 검투사 같은 거 재미있는 오락을 제공해갖고 인기를 끌기도 하고, 뭐 인기 전략이지. 그리고 또 예술품 가지고 인기를 끌기도 하고. 그렇게 해서 표는 얻지만 최종적으로는 우리 아테네를 강하게 만들고 우리가 행복하게 되고 정치제도가 안정되고
우수한 나라로 만들고 하는 큰 목표는 잊지 않고 그걸 완성해낸 이 보통 위대한 정치가가 아니에요. 민주주의 역사에서 첫 번째 위대한 사람이에요. 두 번째는 누구겠는가 하면 현대민주주의를 만들어낸 근대의 여러 사상가들. 대표적으로 루소가 만민평등주의한 루소, 그다음에 자유론을 쓴뭐 빌, 그다음에 이제 버그 정신을 쓴 몽테스큐에 뭐 이런 사람들이죠. 그리고 그것이 미국으로 넘어와서 미국 독립선언서의 제1장 제1절에 딱 기초가 됐단 말이에요. 제퍼슨이 기초했어요. 근데 독립선언서는 여러 사람이 참여했지만 문장을 쓴 펜을 잡은 사람은 제퍼슨이거든요. 제퍼슨이 이제 독립선언서가 있고 그 독립선언서의 기초에서 헌법이 만들어져서 미국이 세계 최초로 현대민주주의 국가를 만든 나라예요. 사상은 유럽에서 특히 프랑스에서 생겼지만은 왕정 전통이 있으니까 갑자기 바꿀 수가 없는 거야. 그리고 막 도망다니고 맨날 고통만 당하고 있는데 미국에서는 영국 몰아내고 이제 새 땅에다가 새로 시작하니까 왕도 없고 저쪽에 보니까 민주주의 오니까 우리 하자 해갖고 제일 먼저 한 거예요. 그 바스티우 감옥이 무너진 프랑스 혁명 미국 독립보다 2년인가 늦어요. 그래서 미국 있는 걸 자랑스럽게 얘기해요. 세계 민주주의를 처음으로 한 나라. 그래서 민주주의 전파의 선봉장 막 이렇게 자부심을 갖는 거지. 근데 그게 이제 제퍼슨이 기초를 해서 제퍼슨은 위대한 대통령으로 남지만 대통령으로서 대통령도 했어요. 3대 대통령 했는데 뭐 대통령으로서 한 일은 없고 그거 하나 가지고 이제 유명한데 제가 이제 젊었을 때라고 해야 되겠네요. 이제는 나이 20대 군대 제대하고 나서니까 한 25살 무렵에 시골에서 뭘 할까 고민하고 있었을 텐데 헌책방에서 책을 하나 샀는데 지금도 가지고 있어요. 제 책장에 제일 오른쪽 첫 번째 칸에 적혀 있어요. 어, 세계를 움직인 100권의 책이 신동아라는 잡지에서 여러 학자들한테 투표를 해가지고 100권을 선정한 다음에 그 100권에 대해서 각 학자들이 두 페이지씩 쓴 책이에요. 그게 히트를 해갖고 이제 그게 부록으로 나왔어요. 부록. 신동아 많이 읽은 사람에게 1년에 한 권씩 주는 걸로. 그게 성공하니까 세계를 움직인 100권의 문학책, 세계를 움직인 동양의 100권의 책 이런 식으로 이제 계속 나왔어요. 철학책 뭐 이거죠. 근데 1번은 이제 사상, 철학, 역사, 문학 뭐 두루두루 아울러서 자연과학까지 해서 100권을 뽑아놨어요. 그리고 그 뒤에 또 참고 자료가 있는데 이 책은 꼭 읽어야 돼요 하는 책들이에요. 하버드 대학에서 선정한 필독서. 뭐에서 뭐 어떤 유명한 소설가가 쓴 세계 10대 소설 뭐 이렇게 쫙 나와 있는데 하버드 대학에서 평생 필독 계획해갖고 1년 차에 이거 읽으세요. 2년 차에 이거 읽으세요. 이렇게 해놨어요. 제 1번이 뭔지 아세요? 미국 독립선언서예요. 아니 도대체 미국 독립선언서를 내가 왜 제일 먼저 읽어야 돼? 이상하잖아요. 근데 이제 그것의 의미를 알아요. 우리가 문학을 하지만요. 문학은 우리 삶이라고 하는 전국 지도에서 도 단위도 안 돼요. 군 단위 정도밖에 안 돼요. 그 군을 둘러싸고 있는 도를 알아야 되고 예술이 일부니까 예술도에서 문학군인 거야 간단히 말해서 그렇죠? 그 예술이 뭔지를 알아야 되고 그럼 예술 옆에 뭐가 있냐? 정치, 경제, 사회 뭐 기타 등등이 있을 거 아닙니까? 그리고 우리는 문학이라고 하는 군에 대해서도 잘 알아야 되지만 한편으로는 그 주변에 대해서도 기본 상식은 있어야 될 거 아니야. 저는 그 전국 지도에 늘 관심이 많은 사람이에요. 그래서 그저께 저의 세계관 뭐 거창하게 막 인생관 해갖고 발표한다는 게 그 전국 지도를 한번 얘기해보자 이렇게 해서 감히 막 세계 대체학자도 안 하는 짓을 한 거예요. 칸트도 이 전국 지도를 말한 적이 없고요. 그 사람이 이 세계는 전체적으로 보면 이러한데 딱딱딱 도가 이렇게 나뉘는 거야. 그리고 사람 사진이 이렇게 그래 그 강원도하고 경기도는 옆에 있는데 이런 관계가 있고 이렇게 토론한 적 봤어요. 난 그렇게 한 사람은 아무 철학자도 본 적이 있고 아무 작가도 본 적이 없고
우리나라 현대 지성인 중에 대표적인 분, 우리가 아는 분, 이어령 교수님. 그야말로 뭐 지식의 백과사전이지. 근데 전국 지도를 보여줬나요? 안 보여준 것 같은데? 무슨 군 얘기, 무슨 면 얘기는 들을 만한데, 그래갖고 어떻게 하라고요? 그러면 김용옥 선생님이 보여줬나요? 글쎄요? 모르겠는데? 성철 스님 보여줬나? 김수환 주기경님 보여줬나? 없거든요. 근데 내가 잘나서가 아니라, 그래야만 나는 성이 차는 사람이 어쩌지. 나 개인용으로라도 좀 시도를 해볼 필요는 있다. 되고는 안 되면 시도라도 해보자라고 해서 이제 한 거예요. 했는데, 이제 그렇게 했는데 내가 볼 때는 실패로 들어갔어요. 그 이제 그 실패는 여러 가지 이유가 있는데, 내용이 실패했다는 의미보다는, 이제 저 대상 선정, 말하는 방식, 이런 거에 대해서 하여튼 성공을 하지는 못했어요. 그러나 내용에 대해서는 아직도 검토해야 되겠고, 이제 내가 구도 모임도 하잖아요. 그 수요일 날. 구도 모임에서 지금 그걸 가지고 우리하고 똑같이 시작했어요. 6개월 됐어요. 6개월을 하고 나니까 이제 좀 알겠네요. 이런다고. 이제 와서. 이게 뭐, 그걸 갖다 한 시간에 하려니 이게 도무지 안 되는 거지. 무슨 얘기인지. 아, 그 개념 오면 그렇게 개념 하니까 내가 맞는지 틀린지 몰라도 적어도 구도 모임에 있는 분들은 내가 항상 말하거든요. 언제든지 반대하고 난 반대를 찬성합니다. 반대를 환영합니다. 나 틀린 거 좀 고치게 좀 해주세요. 좁으면 넓게 해주시고 틀린 건 고치게 해주시고 그래야 내가 발전할 텐데 찬성하는 건 나 하나 도움이 안 되니까 찬성은 그만하고 반대만 해주세요. 늘 주장을 하거든요. 근데 아직까지는 반대가 안 나와. 어쨌든 그렇게 해서 이제 하고 있는데요. 하버드 대학에서 왜 그거를 일본어로 읽으라고 했을까? 첫째는 이제 하버드는 미국 대학이니까, 미국 사람이니까 우리나라 독립이 어떻게 되는지 알아라. 이렇게 간단하게 생각할 수도 있지만 그것이 아니에요. 민주주의 때문에 그래요, 민주주의. 독립선언서 제일 앞구절에 뭐라고 돼 있냐면, 우리는 독립선언하는 그 서명자들 말하는 거예요. 우리는 이 모든 사람에게 오늘날로 말하면 행복추구권이야. 행복추구권을 제1장 제1절에다 선언해 놨어요. 일단 모든 사람이 만민이 평등하다. 라고 하는 사실. 그들이 행복을 추구할 권리가 있다. 여기서 불평등이라는 건 있을 수가 없다라고 하는 사실을 그게 이제 천부 인권설이라고 해요. 천 하늘일로부터 준. 그때는 이제 신을 믿는 걸 전제로 신으로부터 그런 우리 평등한 권리를 받았다는 사실을 자명한 진실로 받아들인다. 이게 첫 번째 구절이에요. 이 말이 너무너무너무 중요하고 너무너무너무 위대한 거예요. 그래서 그걸 읽어야 되는 거예요. 그 뒤에는 다 소용없어요. 행복 추구권의 선언, 만민 평등의 선언, 이게 중요한 거예요. 그 여기서부터 자유가 나오고 이 평등과 자유를 갖고 민주국가를 세운 거예요. 그러니까 서양에서 그렇게 루소라든가 이런 사람들이 연구한 걸 그렇게 딱 정리를 한 거예요. 그러니까 그거를 알아라. 그 한 구절 때문에 그게 1번이 됐다고 봐요. 우리 민주국가에 사는 인간들은 이것부터 확실히 해놓고 그다음 얘기해. 이렇게 된 거죠. 이거는 성경책에도 안 나오고요. 불경책에도 안 나오는 얘기야. 그게 성경보다 먼저 읽어야 되는 거야. 간단히 말해서. 그건 나중에 있고 이것이 기초야. 우리 삶의 기반은 이거야. 그래서 행복 추구권이라고 하는 그것이 그렇게 이제 중요하고 그런데 이제 그 100권의 책에 이제 그 뒤에 하버드에서 그렇게 있고 다른 많은 또 이제 그 그거는 이제 뒤에 그 따로 붙어 있는 거고 이제 100권의 책들이 이렇게 쫙 있는 그런 책을 읽었어요. 그래서 내가 깊이는 못 봐도 2페이지밖에 안 되니까 한 권에. 어려워요. 근데 어렵지만은 대충 어찌 돌아가는가는 볼 수 있거든요. 그 군을 대충은 훑어볼 수 있는 그런 것이 그때 참 큰 도움이 되었어요. 그리고 지금까지 이제 4대 성인을 비롯해서 하여튼 옛날 위대하다는 사람은 전부 관심이 있는 아주 위대한 사람 수집가인데 이렇게 했어요. 그런데 이제 고대 민주주의로 돌아가서 그건 현대 민주주의고 고대 민주주의로 가서 페리클레스 시대에 최고의 전성기를 누렸는데 페리클레스가 민주주의에 대해서 연설한 게 있어요. 지금 남아 있어요. 와,
지금 민주주의 연설에도 그렇게 할 정치가가 없어요. 와. 그리고 내용이 지금 나 말하는 그 내용에. 우리는 이렇게 자유롭게, 우리 시민들은 자유롭다. 이 자유로운 데서 모든 힘이 나오는 거야. 이렇게 얘기를 하는 거예요. 말은 안 하지만 다른 데는 이렇게 억압하고 막 그렇게 하면 힘낼 것 같지만 아니야. 이렇게 자유로운 데서 나오는 거야. 하면서 자유의 문제점도 있겠지만 그 얘기는 안 하고 이제 표를 얻기 위해서 약간 환심 쓰는 제도도 하기는 하지만 최종적으로는 그 자유로서 국민을 단합시켜가지고 아주 또 문화적인 센스까지 있어가지고 정치가들은 되게 문화적 센스가 형편없거든요. 그거 보면 뭘 보면 알 수가 있냐면 우리나라 시청 앞에 가보면 알 수가 있어요. 자주 가보시죠. 서양에. 서양의 수도 말고 지방 도시 우리나라 대전이든 경주 정도만 가도 전부 중앙에는 광장이 있어요. 차가 안 다니는 광장 있잖아요. 가운데 그 도시를 대표하는 인물 조각 동상이 있고 그다음에 길게는 1000년 혹은 2000년 혹은 500년 된 건물들이 쫙 있어요. 그 광장을 구성한 비율, 그 위치에 딱딱 자리 잡아서 그 만들어진 질서 정연하면서도 우아하면서도 그 예술성, 건축적 예술성. 이야, 그럼 우리나라에 처음 대통령 외국 사람들이 오면 세종대로로 쫙 해서 가겠죠. 세종대로로 가면서 그런 걸 느낄 수 있을까요? 서양의 중소도시에서 느끼는 그런 품격과 아름다움을 느낄 수 있나요? 우리 도시는 다 비슷한 것 같아요. 그러니까, 아니, 그리고 전통도 없고, 뭐, 그냥 편의만 잔뜩 있지. 그리고 서울시에서 기껏 해가지고 뭘 한다고 그래서 세종대왕상이나 만들어 놓고 길렀는데 세종대왕상도 조각 작품의 예술성이 하나도 없어. 그냥 학교에 있는 거 갖다 옮기는 거야. 학교마다 있는 거. 누가 만들어도 되는 수준이 그게 어째서 그게 예술적이냐고. 걔네들은 그렇게 안 만들어요. 걔네들이 항상 그렇게 편안하게 이렇게 앉아 있는 게 아니라 작은 움직임이나 이런 걸 줘가지고 그 움직임이 말을 하도록 그렇게 만들어요. 갑자기 괴테 생각이 났는데 괴테가 바이마르에서 있다가 갑자기 어느 날 도망을 가요. 이 괴테가 도망을 잘 가요. 8번인가 도망을 가는데 문제가 생기면 도망을 가. 그 이탈리아에도 도망을 가가지고 이탈리아 여행을 하고 갑자기 고관이자 나라의 중책을 맡은 사람이 도망가더니만 이탈리아에 빠져가지고 지금처럼 제가 감탄하는 그 고대 그리스 미술 막 이런데 훔쳐 갔다 와서 이제 작품이 또 달라지는데 라파엘을 그렇게 또 칭찬한다? 이 사람은 칭찬을 엄청 잘하는 사람이에요. 남 칭찬하는 거 배워야 돼요. 남 칭찬 잘한다는 거는요, 그 사람 마음의 경지가 높다는 거예요. 음. 내가 넉넉하고 행복한 놈이 남 칭찬하지, 마음이 깍박한데 칭찬할 여유가 안 나올 거 아니에요. 칭찬은 향기란 말이야. 향기는 여유로운 사람이 나오는데, 괴테 그 대화록을 보면은 칭찬하기 너무너무 칭찬 잘하고 감탄하기 잘해. 이게 감탄 잘해야 시인 되거든. 그 시인이 될 수밖에 없어. 사람에 대해서 그렇게 감탄하고 예술품에 대해서 감탄을. 근데 그 이제 성모가 안고 있는 애기 예수를 그린 그림을 갖고 감탄하는데 왜 감탄하냐고 우리가 보면 잘 그렸네. 그런데 역시 괴테는 안목이 있죠. 제가 서울시의 그 디자이너, 건축 디자이너, 도시 디자이너 그걸 결정하는 공무원 시장님, 우리나라 문화부 장관 내가 감히 지난번에 문화부 장관씩 해도 내가 할 자신 있다고 그랬지만 문화부 장관이 그런 거 신경 안 써. 진짜 뭐 하는 거야. 서울의 이미지, 한국의 이미지, 첫 인상을 문화적인 고급성 이게 왜 생각을 안 하냐고 나가 아주 감탄이 아니라 짠탄을 해야 돼. 그런데 그 디테일한 걸 볼 줄 아는데 그건 뭐냐면 라펠 좀 보게 이제 비서인 에커만하고 대면 라펠 좀 보게 얼마나 귀엽고 사랑스럽게 그렸는가. 이 아기 예수가 한쪽에 복숭아를 들도록 그렸어요. 요게 기가 막히다는 거. 왜?
얘가 이 맛있는 복숭아를 먹을까? 복숭아를 닮은 엄마의 가슴을 젖을 먹을까를 장난스럽게, 유머러스하게, 애기스럽게 고민하도록 그렸다 이거예요. 그렇잖아요. 너무 사랑스럽잖아요. 너무 사랑스럽고 너무 귀여운 포인트를 잡아서 딱 그렸다 이거야. 그걸 보아내는 거예요, 이 괴테가. 그럼 말을 듣고 보니까 아이고 그냥 보니까 뭐 잘 그린 애가 아니네. 왜 하필이면 복숭아를 들고 있을까? 듣고 보니까 기가 막히잖아요. 요런 걸 시에서도 마찬가지, 시에서도 그런 거를 비묘한 센스를 가져야 되거든요. 그러면 예술 감상은 미술도 그래도 감상할 줄 알아야 되고 음악도 아주 다르고 반음 오르면 다르고 반음 내리면 다르고 이런 게 있어요. 그런 걸 많이 공부를 해야 돼요. 어쨌든 그러한 그 이제 한국을 좋은 점도 많아. 뭐 안 좋다는 건 아닌데 좋은 점도 많은데 어떤 면에서는 또 배워야 될 소양이 많은데 쭉 올라가면 이제 고대 그리스하고 이스라엘 기독교하고 합쳐서 서양 문화가 됐잖아요. 근데 그 고대 그리스에 이제 학회 문화를 발전시켰고 최고급의 예술품. 그 라오콘이나 이런 거 보면 아까 그 라파엘로보다 못할 게 하나도 없는 위대한 그런 조각품도 있었고 건축도 있었고 그랬는데 그때 총지휘자, 정치적 총지휘자가 이제 그 페리클레스인데 그 사람이 예술 감각이 없으면 그렇게 했겠습니까? 우리나라 대통령이나 우리나라 문화부 장관째비면 그렇게 됐겠냐고. 안 됐겠지. 근데 정치 수완으로는 너무 능숙하게 국민들의 인기를 30년이나 유지할 수 있는 사람이면서 예술 감각이 있어요. 말을 또 그렇게 잘하고 논리적으로 자기 민주주의 사상을 써서 지금까지 와 김정민 같이 저 변두리 사는 대한민국의 한 인간이 소리를 지르게 만들었으니 이게 보통 연설이 아니다. 이게 이제 연설인데 바로 그 뒤에 두 번째 위대한 연설가 소크라테스. 4대 성인 중에 소크라테스 같이 장구한 연설을 남긴 사람은 없죠. 다 짤막짤막하지. 특히 중국으로 오면 뭐 논어는 공자님 말씀 8글자 한 분 남기면 8글자밖에 말 안 해. 이런 정도인데 소크라테스는 이제 변명이라고 하고 이제 다른 거는 이제 제자 플라톤이 기억을 되살리고 참고 자료를 넣어서 또 자기 생각까지 넣어가지고 쓴 거니까 어디까지가 소크라테스 얘기인지 플라톤이 섞은 건지를 좀 찾아내기가 힘들어요. 특히 뭐 국가 이런 데 가면 이제 플라톤 자기 생각인데 소크라테스 보고 말하게 한 거라고 봐야 되고요. 그러나 소크라테스 변명, 이제 변명이란 말이 오늘날 잘못됐는데 궁색스럽게 뭐 변명한다 이렇게 되니까 아니죠. 원래 변명이라면 그것이 아니죠. 논변해서 밝힌다 이거예요. 자기 주장을 논리적으로 확실히 밝히는 게 변명이에요. 그것이 이제 넓은 의미의 연설이다 이 말이야 내 말은. 소크라테스가 이제 두 번 재판을 받는데 한 번은 유죄냐 무죄냐 해갖고 유죄. 두 번째 형량 사형할 거냐 추방할 거냐 뭐 할 거냐. 두 번째 사형 이렇게 됐는데 각각 판결 직전에 말할 기회를 주죠. 민주국가니까 막 안 죽여요. 항상 재판을 거쳐. 근데 이제 판정은 배심원들이 하니까 배심원은 보통 사람이니까 대개 보면 막 감정적으로 울고 짜고 하면 좀 점수가 나오는 그런 구조라고 봐야죠. 근데 소크라테스는 그럴 사람이 아니고 또 뭐 자기 말로는 난 죽고 싶은 사람인데 마침 죽여주니 고맙다. 뭐 이런 입장이니까 철학을 한다는 건 죽는 연습이고 죽고 나면 신들의 세계로 갈 건데 그렇다고 자살을 하면 신들이 싫어할 것 같아서 여태 이러고 있었는데 아이고 이렇게 자살 안 해도 되게 이것이 죽여준다니 얼마나 좋냐 이러고 있고 또 자기 내면에 다이모노 소리라고 해서 항상 무슨 소리가 들렸는데 내가 잘못하면 야 가지 마 이렇게 했는데 가라소리는 안 해. 근데 잘못하면은 항상 그건 아니야 이라고 말하는 소리가 있었는데 지금 여태까지 그건 아니야 소리가 안 들리는 걸 봐서 이거 내가 제대로 가고 있나 보다 이렇게 내가 생각한다 이렇게 됐어요. 농담인데 제가 기독교를 조금은 알지만 잘은 모르는데 죽으면 어떻든 천당 간다고 한다는 건 알고 있어요. 그럼 암 걸리면 아이고 잘 됐네 그래야 되지 않나요?
소크라테스처럼. 여기보다 좋다며, 생각이. 그럼 빨리 가면 되잖아. 감사하다고 생각해. 예, 감사해야 되죠. 교통사고 날라다말로, 아이고, 야, 기회 놓쳤네. 이래야지 깜짝 놀랐네. 아유, 죽을 뻔했네. 죽으면 얼마나 좋은데. 천당 가는데. 근데 그렇게 안 하고, 소크라테스처럼 하면 내가 그 사람 신자하고 인정하겠어. 소크라테스는 늘 죽음의 연습이라고 그랬고, 난 죽으면 신들의 세계로 간다고 그랬으니까, 죽을 때 정말 유쾌하게 잘 죽고, 빠이빠이 잘 있어. 농담까지 하고 왔으니까, 아, 저 사람은 정말로 신을 믿었구나. 이렇게 할 수가 있다고. 근데 막 살려달라고 빌고, 아니, 죽여주려고 하는 게 지금 하느님인데, 죽여주려는 하느님 보고 살려달라고 하는 거 아니야. 모든 정권을 가지고 있는 하느님이 암을 걸리게 했겠지, 뭐, 누가 걸리게 했겠어. 이제 이거 반은 농담이고, 반은 논리적이지 않나. 그렇게 생각이 돼요. 왜냐하면 농담으로 안 치면 내가 기본적으로 불교인으로서 나무 종교를 공경할 셈이 되니까. 불교도 마찬가지예요. 극락 얘기하려면 죽을 때, 아이고, 극락 가게 됐었네. 이래야 돼. 근데 그런 불교인도 없어. 똑같아. 그러니까 이제 그건 다른 얘기고, 어쨌든. 그 변명을 두 번 하는데, 그게 이제 남아있다, 이 말이지. 야, 옛날 사람 머리도 좋아. 그 긴 변명을 어떻게 기억해갖고 다 적었지? 그 요즘 같은 무슨 빨리 쓰는 그런 속기, 그것도 없었고, 옛날 사람은 기억력이 엄청 좋았어요, 지금보다. 왜? 문자가 없으면 기억력이 좋아집니다. 지금도 글 모르는 할아버지 있다면요, 전화번호 다 외웁니다. 그러니까 우리도 핸드폰 생기면서 전화번호를 전에 30개 외우던 거 이제 한두 개도 잘 못하지. 이게 기록하는데 데이터, 머리를 대신할 놈이 나오면요, 머리가 개발이 안 돼. 다른 쪽 개발을 하겠지. 그래서 지금 춘향전 같은 거 4시간, 5시간을 다 외워갖고 노래 부르잖아요. 그 기억이거든. 근데 옛날 사람들은 그게 뭐 됐어요. 그래서 호메로스가 2800년 정도니까 소크라테스보다도 몇백 년 전 얘기인데 지금 장편 소설이 다 외워갖고 그 은유 시인들이 장편 소설을 지금까지 남긴 거예요. 그 기억력이 그렇게 뭐 그렇게 무시하면 안 됩니다. 지금 남방에 가면은 미얀마, 태국 가면은 그 불경 양이 성경의 25배라는 거거든요. 그걸 다 외우는 사람이 있어요. 그러니까 맘먹으면 인간이 그렇게 됩니다. 그러니까 이제 소크라테스 그 연설을 누군가가 외워갖고 다 적은 건데 완전히 뭐 녹음한 거하고 똑같지는 않겠죠. 그러나 거의 맞을 거라고 보고요. 그 연설이 이제 두 번째로 제가 감탄하는 서양의 명연설. 세 번째는 이제 넘어들어 놓으면 스파르타쿠스라고 이제 카이사라고 같은 시대에 노예 반란을 일으킨 사람 있죠. 근데 로마가 거의 그냥 위태로운 지경으로 강력하게 로마군을 이겼다니까. 세계 최강 로마군을 여러 차례 이겨가지고 위기 일발이었어요. 그러나 결국은 이제 잡혀가지고 사형됐는데 십자가형을 당한 스파르타쿠스가 있죠. 그 스파르타쿠스라고 옛날에 영화도 나왔는데 그 뒤에 근래에도 나왔어요. 한 몇십 년 전에도 나왔는데 옛날에 그거 너글러스라고 이게 턱에 뼈쪽 들어간 사람 있잖아요. 그 양반이 이제 주연한 스파르타쿠스가 있는데 그 스파르타쿠스 연설이 또 있어요. 노예 지도자로서 자기 노예들한테 바라바라 나라 하면서 야 음악해. 오늘은 그거 안 할 거예요. 다음 주에 연속으로 내가 다음 주까지 이 연설 얘기할 거거든요. 이 대표 연설들을 하나하나 들어가면서 우리 문학 공부에 어떻게 그러니까 연설이라는 건 뭐예요? 사람을 설득하고 내 의도에 따라주도록 하는 말이잖아요. 그게 수사학이란 말이에요. 수사학. 수사학이라는 게 닦을 숫자에 말씀 사자니까 말을 어떻게 예쁘게 다듬을 거냐 이런 뜻으로 번역은 그렇게 했지만 이 수사학이라는 걸 처음 얘기한 사람이 아리스토텔레스인데요. 그 설득의 기술로서 수사학을 얘기해요. 말을 잘해갖고 설득하자 이거예요. 그러니까 연설도 일종의 설득이잖아요. 그래서 세 가지가 필요하다는 거예요. 그것이 이제 그리스 말로 파토스, 에토스, 로고스예요. 파토스는 막 열정, 흥분, 막 이런 거 있잖아요.
이렇게 하는 거, 이거고. 그다음 이제 에토스는 말하는 사람의 품성. 제가 글을 쓸 때 분자가 글을 쓰면 좋다. 성인까지는 아니더라도 인격이 좀 있어야 좋다. 근데 그 인격성 같은 거예요. 말하는 사람이 인격이 안 느껴지는 말을 하면 아무리 무슨 좋은 내용 말해도 아이 저런 인간 말을 내가 왜 이렇게 될 거 아니에요? 예를 들면 좀 정치적인 말이지만 태극기 부대에 어떤 유명한 강사가 나와서 근데 말은 내가 공감할 수도 있다. 공산당을 때려잡자는 건 공감할 수 있는데 야 말을 그렇게 싸가지 없이 하고 말이야. 욕이나 막 해석하고 막 이러면 아이 너 인간이 좀 별로 볼 일 없다. 개차반 같아. 이제 말은 말이고 너 인간성 때문에 안 볼 거야. 이렇게 될 거 아니에요 말하자면. 근데 이제 반대 경우도 있어요. 인간은 훌륭한데 말이 저게 말이야 막 걸려야죠. 이 엉뚱한 또 생각을 가질 수도 있어요. 이제 로고스가 있는데 로고스는 이제 말의 내용이에요. 그래서 인품도 훌륭하면서 열정도 있으면서 논리적으로도 말되는 이 삼박자를 갖춰야 된다 이 말인데 이제 위대한 연설들이 각각 내용이 거기다 대입해 보면 소크라테스는 당연히 논리적이고 품성이 아무 말을 나이가 고 세계 최고의 철학자고 뭐 하니까 성인이니까 에토스는 뭐 100점이다 치고 내용도 논리적 내용도 뭐 더 이상 말을 할 수 없이 논리적이고 차분하게 돼 있지. 근데 이제 파토스 면에서는 이제 설득을 함에 있어서 차분하게 설득하는 방법이 있고 막 열에 들떠서 설득하는 방법인데 열에 들떠서 하는 스타일은 아니죠. 당연히 소크라테스. 열에 들떠서 하는 최고의 성공자가 히틀러죠. 거의 반미치광이야. 그래갖고 막 전부 막 흥분을 시켜가지고 그 독일 머리 똑똑한 인간들이 놀리고 뭐고 다 포기하도록 만드는 이런 어마어마한 그 히틀러도 위대한 연설가로 들어가긴 들어가야 되는데 뭐또 문제가 많은 인간이니까 빼자고요. 그냥 들어가긴 들어가야 돼. 사람 설득하는데 귀재니까. 어쨌든 간에 그 스파르타쿠스 같은 경우는 열정적으로 왜냐하면 목숨이 달려있는 얼마나 힘들었겠어요. 검투사로 살고 노예로 살았는데 분노가 얼마나 있고 그리고 그런데 언어적 또 표현도 기가 막혀요. 그게 남아 있어요. 어쨌든 스파르타쿠스의 연설이 있어요. 그러고는 이제 쭉 중세 로마 시대에는 별 연설이 없어요. 있겠지만 내 귀에 들어오고 내 정보에 포착된 연설가가 별로 없어요. 로마 전체를 통틀어도 그렇게 연설가가 눈에 띄는 사람이 없고 쭉 르네상스기에도 딱히 없는 것 같고요. 이제 쭉 현대로 넘어올 수밖에 없어요. 그런데 이제 지금부터 약 200년 전에 위대한 연설가 링컨, 게티즈버그 연설. 와, 역사상 가장 유명한 연설. 그게 2분 만에 끝난 짧은 글이에요. 그런데 그때 그 게티즈버그에 이제 전사자들을 모셔놓고 국립묘지를 만들어 놓고 연설을 하는 건데 기차 타고 가는 건데 주 연설가가 링컨이 아니에요. 그날 연설을 맡은 대연설가가 있었어요. 뭐 레버리신가 에버리신가 하는 사람인데 그 사람 2시간 연설했어요. 링컨은 2분 하고 보조 연설가요. 그때 대통령은 지금 대통령 같은 권위가 아니었어요. 그걸 링컨은 잘난 척도 안 하고 시골 연관 같이 나타나서 몇 마디 있고 그냥 씩 가버려서 사진 찍을 겨를이 없었어요. 사진 그때 사진이 있었거든요. 사진 찍으러 준비하는데 가버린 거예요. 이런 지경이었고 사람들도 뭐 한 거지 하고 이게 위대한 연설인지도 뭔지 알 겨를도 없이 그냥 끝나버렸어. 그런데 그 본 연설가가 잘 들었겠죠. 그 사람은 당연히 연설가. 아이고 내가 2시간 했지만은 2분에 도무지 미칠 수가 없게 됐습니다. 하고서 한탄을 했다는 그런 이야기가 있어요. 링컨의 그 명성과 위대함 평가는요. 게티즈버그 연설이 없었으면 그야말로 활용 점정이 안 돼요. 음, 용을 그렸는데 눈이 없어. 왜냐하면 이 연설 속에 링컨의 아까 인간의 고귀함,
소크라테스하고 비교할 수는 없을지 몰라도 성인은 아니라도 현인, 군자 가지고는 설명이 안 되는 위대한 인격과 성스러움에 가까운 고귀한 인격성이 여기 들어있고요. 문학적 수사도 뛰어나고 간단명료하고 서양 사람은 간단하게 말할 줄 모르는데 왜 이렇게 간단하게 말하는 거지? 서양 사람은 무슨 놈의 말이 주저리 길어. 공자한테 한 수 배워야 되거든. 간결하게 할 말만 딱 해버리고 말은 2분 만에 끝내는. 서양 사람은 2시간 하는 그 인간 같이 말을 해. 근데 링컨은 동양식으로 2분 만에 말을 하는 독특한 사람이죠. 그래서 이 게티즈버그 연설은 왜 그것이 위대한지를 공부를 해야 돼요. 근데 또 그 얘기하는 사람도 못 봤네. 나만 또 이렇게 열을 내네. 들어봐요. 근데 내 말이 틀린 건지 내 말이 맞는 건지는 이제 차차 들어보고. 그리고 이제 쭉 내려와서 오늘 얘기하려는, 여기 이것까지 얘기하는데 지금 얼마 됐냐 보자. 9시 얼마에? 15분이요? 15분이요. 1시간 얘기한 거예요. 본론 얘기하기 전에 서론이 1시간. 내가 길게 얘기하는 아무개를 비판해놓고 길게 다 얘기하는 거야. 근데 이제 나는 또 그렇게 할 만한 이유가 있다고 나는 생각을 하기는 하지만은 어쨌든 루터 킹 연설 아시죠? 루터킹. 나에게는 꿈이 있습니다. 뭐 말할 나이가 없는 명연설. 기가 막히지. 그 뒤로는 모르겠어요. 그 뒤로는. 간디가 그렇게 위대해도 간디가 위대한 연설을 남겼다는 것은 못 들었고 20세기 최고 위인 중에 한 명인 넬슨 만델라가 그렇게 위대하고 대중을 상대해도 명연설을 했다는 말을 못 들었고 조금 비슷한 게 오바마. 그 음, 다음에 조금 비슷한 게 지금 우크라이나 대통령. 이 양반 연설 참 잘하거든. 그런데 다른 것까지를 다 고려하면 루터킹이나 뭐 링컨에는 멀리 못 미치죠. 그 루터킹 연설이 이제 그때 63년도에 했는데요. 1963년 흑인운동. 이제 흑인이 그 연설에도 나오지만 100여 년 전에 링컨에 의해서 해방 서명이 되긴 했죠. 근데 실제로 우리는 아직도 불평등을 겪고 있다. 이런 그 연설문에도 나와요. 그래서 이제 운동이 일어나고 그 운동을 평화적으로, 비폭력적으로 했죠. 근데 비폭력적이 아니라 폭력적으로 한 사람도 있는데 말콤 X라고 그 사람은 뭐 비폭력 지금 할 때가 아니다 이건데 이제 여기는 비폭력으로 하니까 백인들도 많이 동참을 해서 어마어마한 시위가 100만 명이 그냥 시내로 나와가지고 각 도시마다 하면서 연설을 할 때 그때 나에게는 꿈이 있습니다. I have a dream 이러면서 이제 하는 거예요. 근데 그때만 그 I have a dream을 여러 번 이제 같은 식으로 해요. 약간씩 바꾸면서 돌아다닙니다. 근데 그게 지금 다양한 거는 이제 링컨은 뭐 사진도 못 남겼지만 이거는 이제 녹음까지 있고 화면까지 남아있는 그런 거고 직접 그 육성도 들을 수 있는 명연설. 오늘은 그걸 한번 보고 일단은 그 루터킹 연설이 나올 거예요. 그 16분인가 걸리는데 앞에까지만 내가 보여드릴 거예요. 그리고 그 다음부터는 한국말로 된, 그 사람은 영어로 하겠죠. 영어로 하고 밑에 자막이 있는데 다른 분이 만든 영상이고 그 쭉 앞에 이제 뭐라고 하냐면 내가 중간중간 잘랐어요. 길만 지루할 것 같아서 잘라가지고 이제 위대한 미국인이 흑인 해방에 선언을 했다. 사인을 했다. 위대한 미국인이라고만 했어요. 링컨 이렇게 하면 좀 격이 떨어져요. 그래도 다 아니까. 그런데 우리는 아직도 고통받고 있다. 비유를 해. 이 비유가 문학이잖아. 비유를 에, 부도음에다가 비유를 해. 부도수표. 흑인도 평등하다고 서명을 했는데 그게 음, 결제가 안 되고 있다. 이렇게 얘기를 해. 우리가 은행에 찾아가니까 잔고가 없는데요. 이러고 있다. 예? 그래서 우리는 여태 못 받은 그 잔액을 받으려고 지금 그러는 거다. 그러면서 나는 이 국가가 그 잔액을 지불할 만큼 여유가 없다든가 이런 소리 듣고 싶지도 않다. 어? 그리고 지금은
너희들은 언제까지 요구를 해? 이런 소리라든가. 그것도 다 비유로 말을 해요. 진정제 같은 거. 조금만 참아봐. 이런 걸 진정제라고 그래. 조금 더 참아봐. 지금 진정제 가지고 될 때가 아니다. 뭐 이런 식으로 말을 항상 그런 식으로 하면서 제일 문학적 수사로 배워야 될 게 반복법이에요. 그다음에 점증법. 근데 점증법은 안 쓰는 것 같아. 근데 점증법까지 썼어야 되는데, 내가 옆에 있었으면 조언을 해드리는 건데. 내가 보기에는 이거 완전한 연설은 아니에요. 그런데 미국인들에게는 전설로 남아있는 연설인데, 제가 이제 미국 가서 독립기념일날 하와이에서, 독립기념일이 미국은 이제 휴일이고요. 킴 목사 암살된 날이 휴일이에요. 공식 지정 아, 휴일. 킴 목사가 그러다가 이제 암살됐잖아요. 그럼 도대체 킴 목사가 중요한 인물이긴 하겠지만, 공식 휴일로 할 정도로 그렇게 중요한가? 이런 생각이 들잖아요. 링컨이 죽은 날은 휴일도 아닌데. 그건 내가 볼 때는 그때 약간 흥분 상태였으니까. 그리고 막 흑인 운동이 절정이고 온 국민이 아까 말한 파토스적인 흥분 상태에서 영웅이 죽었으니까 그걸 어떻게 보상을 해야지 하다 보니까 국회의원들도 다 아이고 막 해갖고 한 것 같아 허겁지겁. 근데 한 30년 지나서 우리가 좀 너무 흥분했네. 그렇게까지 할 건 아닌데 이랬을 수도 있죠. 근데 한번 정한 걸 없앨 수는 없잖아요. 그래서 그런 것 같아요. 그래서 어쨌든 휴일 정도로 그렇게 영향을 많이 미친 그런 위대한 사람이죠. 정말 위대한 사람이지. 이제 그 연설을 볼 건데요. 그래서 이제 부도음을 우리는 찾으러 갔다. 그런데 이제 그 수사면에서, 그 말하는 솜씨 면에서, 문학적인 면에서 반복법은 뭐냐면 같은 말을 계속 반복해요. 지금이 바로 그때입니다. 지금이 바로 그때입니다. 따다다다. 지금이 바로 그때입니다. 지금이 바로 그때입니다. 이렇게 한다든가, 나에게는 꿈이 있습니다. 파파파파파파. 나에게는 꿈이 있습니다. 파파파파파. 나에게는 꿈이 있습니다. 이런 식으로 해요. 그런데 이제 이 번역한 그 문장을 보면 그냥 번역한 분이 문학을 꼭 잘하는 분은 아닐 것 같아요. 두 번 반복하면 두 번 써야 되거든요. 자, 아닙니다. 아닙니다. 이렇게 노 두 번 해요. 그런데 하나만 적어놔서 아닙니다. 그거 다른 거예요. 그렇잖아요. 아닙니다. 어쩌고 저쩌고 하고 아닙니다. 아닙니다. 이게 다른 거잖아. 노 이렇게 하고 있어요. 그런 걸 잘 들어봐요. 그래서 나중에 이제 본문 한글 파일로 제가 만든 데는 그걸 빨간 표하고 파란 표로 해놨어요. 주위에서 보실 때는 그런 점증법이 아니라 반복법이 있고요. 그다음에 문학적으로 그 뭐뭐 할 수 있습니다. 뭐 할 수 있습니다. 뭐뭐 할 수 있습니다. 이렇게 된다든가. 근데 점증법은 없다는 게 뭐냐면 점증법은 이제 점점 층을 쌓아 올려서 감정을 이끌어 올려서 마지막에 팍 터뜨리는 거거든요. 그 롱기누스라고 하는 이제 철학자가 있는데 그 사람이 이제 처음으로 제안한 개념 중에 하나가 숭고라는 거예요. 숭고. 근데 고대에는 연설, 이제 웅변이죠, 웅변. 웅변이 예술로 분류가 돼요. 웅변도 예술인 거예요. 사실은 예술의 면이 있지. 그러니까 웅변에서 최고 경지를 숭고미를 표현할 때가 최고다고 본 거예요. 숭고란 말 있잖아요. 너무너무 높아가지고 감당할 수 없는 높이. 그 자연적 숭고도 있어요. 히말라야 산인 자연적 숭고지. 무지개 같은 거, 하늘 또는 바다, 뭐 이렇게 광대하거나 높거나 이런 거 있잖아요. 또 인간도 성인들, 막 이런 거 숭고잖아요. 그 숭고는 아름다움으로 봐요. 그래서 예술을 분류할 때 예술의 네 가지 아름다움 중에 하나를 숭고미로 보는 예술 철학자도 있는데 예술로도 속하고 종교 내지는 인격으로도 속하는 것이 숭고예요. 성인들은 숭고하잖아요. 근데 연설도 숭고하는데 숭이라는 말도 높다는 뜻이고 고라는 말도 높다는 뜻인데 그냥 높은 게 아니라 지극히 높은 거거든요. 그러니까 영어로 하면 천장이 없는 높이야. 천장이 없으면 무한대잖아. 천장이 없는 높이인데 무한 높이인데 이런 숭고미를 만들어내려면 이제 아까 말한 파토스 열정도 있어야 되고
에토스. 말하는 사람이 순고까지는 아니라도 순고 제자 정도는 돼야 되고, 내용도 순고해야 될 거 아닙니까? 근데 아까로 돌아가서 페이클래스 연설에 뭐 순고미가 없어요. 그냥 우리 정치 좋아요. 이런 거예요. 근데 링컨의 연설에는 순고미가 있어요. 핵심이 순고미예요. 그걸 느낄 줄 알아야 돼요. 게티즈북에서. 그 순고미를 못 느끼니까 좋은 말인데, 아, 유명하다니까 유명한가 봐. 근데 뭐 마지막 구절, 인민의, 인민에 의한, 인민을 위한 정부는 영원히 사라지지 않을 것입니다. 이 말 때문에 아마 유명한가 보다. 그렇게 하는데 그것도 수사로서 훌륭하죠. 문학적 표현으로서 같은 말을 반복. Of the people, by the people, for the people. 뭐 이렇게 그 짝을 맞춰서 하는 그 표현도 기가 막히게 민주주의를 그렇게 멋들어지게 말하는 사람이 없었거든요. 근데 그거 말고 거기서 말하고 있는 내용에 숭고함이 있어요. 정치 철학적으로. 그러니까 정치라는 건 원래 숭고한 게 아닌 건데 그런 정치를 숭고한 종교적 경지로 올려버리는 면이 있어요. 그러니까 정치와 종교가 만나는 것이 있고 그 중간에 의로움이 있는 거예요. 이걸 읽어낼 수 있을 때 감동을 받게 되고요. 그냥 평범하게 읽으면 아무것도 안 보이는 그게 있어요. 그래서 이제 그 숭고미가 중요한데 숭고미를 만드는 건 이제 링컨은 그 생각, 사상에서 나오지만은 그래서 링컨 자체가 사상에서 나오고 막 격정적으로 안 했기 때문에 듣는 사람들이 휙 지나간 건데 이제 스파르타쿠스 같이 지금 목숨 걸고 지금 너도 목숨 걸고 나도 목숨 걸고면 지금 차분하게 얘기할 때가 아니겠죠. 그러니까 아마 거기 숭고미가 있었을 거예요. 그러면은 이러한 숭고한 아름다움을 그 킹 목사가 이제 연설할 때 숭고미를 만들 충분한 그 상황과 내용이거든요. 그러면 점증법이 숭고한데 좋아요. 뭐 높이 올라가야 되니까 1단계 이야기하고 2단계, 3단계, 7단계 올라가야 될 거 아니에요. 그래서 꿈이 있습니다를 계속 똑같이 그리고 반복만 할 게 아니고 네? 처음에 할 때는 이렇게 하다가 점점 기승전결처럼 쫙 그래갖고 마지막에 빵 이렇게 터뜨렸으면 어땠을까? 이게 제 생각이거든요. 그게 어떻게 해야 되는지까지는 나도 모르겠지만 예, 그랬으면 지금보다 더 감동적이었을 것 같은 생각이 들기는 해요. 그러나 그렇게 한다는 것도 아니고 그렇게 할 수 있다는 건 아니에요. 그냥 이론상 그렇다는 것이고 이론하고 현실은 100마리 정도 차이가 나니까 현실에서 이 정도 해가지고 이 정도 영향을 미쳤으면 그 그레이티스트라고 불러야 되겠죠. 그래서 앞에 이제 쭉 이야기하다가 이제 나에게는 꿈으로 넘어가는 데가 있어요. 넘어가기 전에 이제 여러분들은 감옥 갔다가 오신 분도 있고 막 이렇게 하면서 나에게 꿈으로 넘어가는데 그 부분까지는 원래 킹 목사님 연설을 듣고 그다음부터는 제가 녹음을 했어요. 약간 연설 중 흉내를 냈어요. 그래서 지금 이걸 하는 이유 중에 또 하나는 그동안에 우리가 신앙송은 공부를 해봤잖아요. 연설 공부를 해본 적은 없거든. 근데 신앙송하고 연설은 또 다르단 말이야. 그 다음에 그 연설은 설득하는 거예요. 시는 설득하는 게 아니라 공감시키기만 하지 내 편 대어주세요. 목적성은 없거든요. 근데 설득하는 것이고 그다음에 톤이 있어요. 언어 톤이 지금 대화의 톤이잖아요. 이 목소리 높이 이것은 신앙송할 때 이대로 그냥 하면 돼요. 근데 연설은 이렇게 하면 안 되죠. 한 톤 높여줘. 연설은 이렇게 하면 안 돼요. 이러면 안 돼요. 연설은 이렇게 하면 안 됩니다. 이래야 될 거 아니에요. 소리가 높아야 돼요. 당연히 그렇죠. 제가 이제 김 목사 이래로 위대한 연설을 못 봤다고는 했지만 김대중 대통령이 박 대통령하고 대통령으로 겨룰 때 장중단 공원에서 연설을 했어요. 제가 아침부터 저녁까지 한 10시에 시작해서 저녁 5시까지 들었어요. 김 대통령은 본연설 가고 그 앞에 수많은 야당 지도자들 감탄하게 말을 잘해요. 와, 근데 지금 이 목소리 톤 감동을 줘요. 가장 인상적인 게 박순천 여사라고 여자분인데 예,
그 여당 총재였던 아주 여걸이죠. 그다음에 어, 그 여자분 우리나라 최초의 여성 변호사 이름이 갑자기 생각 안 나는데 정대철 의원의 어머니죠. 그다음에 남편도 8선인가 국회의원이고 서울 중구 토박이 국회의원을 했고 그 부인이죠. 여성운동도 많이 했던 와, 진짜 말 잘해요. 아우 정말 정말 말 잘해. 요즘 국회의원들 그렇게 말 잘하는 사람이 없어. 왜 말들을 못하는지 모르겠어. 내가 보기에는 정치 철학을 깊이 공부해서 페리클레스처럼 민주주의가 뭔지 이 요점을 거기 공부한 법 공부한 사람들이 뭐 태반인데 전부 평가사랬는데 뭘 공부했는지 그거 모르는 것 같고 그다음에 아까 파토스 국가와 민족에 헌신하면서 생기는 거거든요. 진실과 정의를 위해서 나를 바친 사람에게 파토스가 나오는 거예요. 목숨 걸고 하는 사람에게 나오는데 그냥 주판 날이나 튕기고 앉아 있으니 이게 파토스가 나올 리가 있나? 그런 문제가 있는 거예요. 어쨌든 저는 그런 훌륭한 연설을 직접 들은 적은 있는데 어쨌든 그 목소리 톤이 이렇게 높아요. 이런 게 있어요. 그래서 이제 제가 하여튼 영상 감상으로 들어갈게요. 미리 설명을 해둬야 조금이라도 그래도 도움이 되지 않을까 해서 한 거예요. 자, 시작하겠습니다. I am happy to join with you today in what will go down in history as the greatest demonstration for freedom in the history of our nation. Five score years ago, a great American in whose symbolic shadow we stand today signed the Emancipation Proclamation. This momentous decree came as a great beacon light of hope to millions of Negro slaves who had been seared in the flames of withering injustice. It came as a joyous daybreak to end the long night of their captivity. But 100 years later, the Negro still is not free. 100 years later, the life of the Negro is still sadly crippled by the manacles of segregation and the chains of discrimination. 100 years later, the Negro lives on a lonely island of poverty in the midst of a vast ocean of material prosperity. 100 years later, the Negro is still languished in the corners of American society and finds himself in exile in his own land. And so we've come here today we have also come to this hallowed spot to remind America of the fierce urgency of now. This is no time to engage in the luxury of cooling off or to take the tranquilizing drug of gradualism. Now is the time to make real the promises of democracy. Now is the time to rise from the dark and desolate valley of segregation to the sunlit path of racial justice. Now is the time to lift our nation from the quicksands of racial injustice
to the solid rock of brotherhood. Now is the time to make justice a reality for all of God's children. It would be fatal for the nation to overlook the urgency of the moment. This sweltering summit of the Negro's legitimate discontent will not pass until that is an invigorating autumn of freedom and equality. Not turn back. There are those who are asking the devotees of civil rights, when will you be satisfied? We can never be satisfied as long as the Negro is the victim of the unspeakable horrors of police brutality. We can never be satisfied. As long as our body is heavy with the fatigue of travel, cannot gain lodging in the motels of the highways and the hotels of the city. We cannot be satisfied as long as a Negro in Mississippi cannot vote and a Negro in New York believes he has nothing for which to vote. No, we are not satisfied, and we will not be satisfied until justice rolls down like waters and righteousness like a mighty stream. I am not unmindful that some of you have come here out of great trials and tribulations. Some of you have come fresh from narrow jail cells. Some of you have come from areas where your quest for freedom left you battered by the storms of persecution and staggered by the winds of police brutality. 나는 여러분들이 거대한 시련과 고통으로부터 벗어나 여기에 왔다는 것에 주목하고 있습니다. 당신들 중 누군가는 이제 막 좁은 감방에서 나왔습니다. 당신들 중 누군가는 자유에 대한 요구가 박해의 폭풍 앞에서 부서지고 공권력의 만행이라는 바람에 비틀거리게 하던 곳에서 왔습니다. 여러분은 의미 있는 고통에 익숙해진 노련한 사람들이 되었습니다. 그 고통을 과분하다 여기고 보상을 받을 수 있으리라는 믿음을 갖고 계속 나아가십시오. 돌아가십시오. 알라바마로, 남부 캘리포니아로, 조지아로, 루이지애나로, 북부 도시들의 빈민가와 흑인 거주지로. 어떻게든 지금의 이 상황이 변화될 수 있다는, 그리고 변화될 것이라는 인식을 갖고서 돌아가십시오. 절망의 계곡에서 몸부림치지 말자고. 나의 친구들이여, 나는 오늘 여러분께 말합니다. 그래서 우리가 오늘과 내일의 역경을 만나게 된다고 할지라도 나는 아직 꿈이 있습니다. 아메리칸 드림에 깊이 뿌리를 둔 꿈입니다. 나에게는 꿈이 있습니다. 언젠가는 이 나라가 일어나 모든 사람은 평등하게 태어났다는 진실을 우리는 자명한 것으로 여긴다는
이 나라 강령의 참 뜻대로 살아가는 날이 있을 것이라는 꿈이 있습니다. 나에게는 꿈이 있습니다. 언젠가는 조지아주의 붉은 언덕 위에서 노예들의 후손들과 노예 소유주들의 후손들이 형제의 식탁에서 함께 자리할 수 있을 것이라는 꿈이 있습니다. 나에게는 꿈이 있습니다. 언젠가는 불의의 열기로 무더운, 억압의 열기로 무더운 저 미시시피마저도 자유와 정의의 오아시스로 변모할 것이라는 꿈이 있습니다. 나에게는 꿈이 있습니다. 언젠가는 나의 4명의 아이들이 그들의 피부 색깔로서 판단되지 않고 그들의 개별성으로서 판단되는 그런 나라에서 살게 될 것이라는 꿈이 있습니다. 오늘 나에게는 꿈이 있습니다. 나에게는 꿈이 있습니다. 언젠가는 사악한 인종차별주의자들이 있는 알라바마주, 연방정부의 법과 조치를 따르지 않겠다는 발언을 하는 주지사가 있는 알라바마주, 언젠가는 바로 그 알라바마주에서 어린 흑인 소년 소녀들이 어린 백인 소년 소녀들과 형제 자매로서 손을 맞잡을 수 있을 것이라는 꿈이 있습니다. 오늘 나에게는 꿈이 있습니다. 나에게는 꿈이 있습니다. 언젠가는 모든 골짜기들이 메워지고 모든 언덕과 산들은 낮아지며 거친 곳이 평평해지고 굽은 곳은 펴지며 하느님의 영광이 나타나고 모든 사람들이 다 같이 그 영광을 보게 될 것이라는 꿈이 있습니다. 이것이 우리의 희망이며 이것이 내가 남부로 돌아갈 때 함께 하게 될 신념입니다. 이 신념으로서 우리는 절망의 산을 깎아 희망의 도를 만들어낼 수 있을 것입니다. 이 신념으로서 우리는 우리나라의 소란한 불협 화음을 아름다운 형제의 교향곡으로 변화시킬 수 있을 것입니다. 이 신념으로서 우리가 언젠가는 자유로워질 것이라 믿으면서 우리는 함께 일하고 함께 기도하며 함께 투쟁하고 함께 감옥에 가며 함께 자유를 위해 버텨낼 수 있을 것입니다. 이날이 모든 하느님의 자식들이 새로운 의미의 노래를 부를 수 있는 바로 그날이 될 것입니다. 나의 나라, 달콤한 자유의 땅, 나의 조상들이 죽은 땅, 개척자들의 자부심이 있는 땅, 모든 땅으로부터 자유가 울려 퍼지게 합시다. 미국이 위대한 나라가 되려면 이것은 현실이 되어야 합니다. 그래서
뉴햄프셔주의 경이로운 언덕으로부터 자유가 울려 퍼지게 합시다. 뉴욕의 거대한 산맥들로부터 자유가 울려 퍼지게 합시다. 펜실베니아주의 높다란 엘리게니 산맥으로부터 자유가 울려 퍼지게 합시다. 콜로라도주의 눈 높인 로키 산맥으로부터 자유가 울려 퍼지게 합시다. 캘리포니아주의 굽이진 빗달로부터 자유가 울려 퍼지게 합시다. 그것만이 아닙니다. 조지아주의 스톤산으로부터 자유가 울려 퍼지게 합시다. 테네시주의 룩아웃 산으로부터 자유가 울려 퍼지게 합시다. 미시시피주의 크고 작은 모든 언덕으로부터 자유가 울려 퍼지게 합시다. 모든 산들로부터 자유가 울려 퍼지게 합시다. 이렇게 될 때, 자유가 울려 퍼질 때, 모든 마을과 읍내로부터, 모든 주와 도시로부터 자유가 울려 퍼질 때, 모든 하느님의 자식들이 흑인과 백인이, 유태인과 이교도들이, 개신교도와 가톨릭 교도들이 손을 맞잡고 옛 흑인 영가의 구절을 노래 부를 수 있는 그 날을 우리는 앞당길 수 있을 것입니다. 전능하신 하느님 감사합니다. 저희는 마침내 자유인입니다. 시간이 뭐 그럭저럭 하다 보니까 네, 10시까지 지금 예약돼 있는데 시간이 많이 됐어요. 그래서 네, 그 간단한 오늘 소감만 듣고 어차피 다음 주에 연설 스파르타쿠스랑 링컨이랑 봐야 되거든요. 네, 그래서 우선 그 연설이라고 하는 전혀 새로운 지금 분야, 이 문학과 관련되죠. 문학과도 관련되고 언어와도 관련되고 정치라든가 이런 문학군 말고 더 넓은 도 이런 관련되는데 어쨌든 오늘 들으신 소감을 우선 혜연님 말씀해 주세요. 네. 그 루터킹 연설을 교수님이 놔준 거는 작성하신 건가요? 번역문을 가지고 제가 연설해 본 거죠. 작성을 한다는 게 무슨 뜻인가요? 아니. 아니, 연설문을 교수님이 직접 작성하신 건지요? 교수님이 연설한 거. 아니 그 루터킹 영어로 된 거를 번역해 가지고 근데 번역본이 조금 다른가요? 이제 약간 번역본마다도 다르고요. 그러니까 네, 내용은 똑같은데 그다음에 이분이 이런 스타일로 각 도시마다 돌아다녀서 하기 때문에 그때 약간의 그 차이는 있지만 큰 취지는 같기 때문에 그런 것까지 신경 쓰시지 말고요. 그거 뭐 갔냐 안 갔냐 말고 이제 큰 취지에서 큰 것만 얘기하세요. 그 자질구레한 거 뭐 글자 한자 가지고 얘기할 때는 아니고. 아니, 그거는 아니고, 교수님이 연설하신 거는 내용이 굉장히 길어가지고, 이거보다 더 길어요. 와, 원래 이 양반이 한 것이 중간에 보면 감옥에 갔다 왔다 어쩌고 나오잖아요. 마지막에. 네, 거기서부터 나도 감옥에 갔다 왔다. 거기서부터 한 거예요. 근데 그 네, 앞에 감옥에 갔다 왔다 하기 전에도 제가 잘라내서 그렇지. 원래가 16분 걸립니다. 이게 16분 걸린 건데, 예, 그렇게 되고요. 네, 그러나 이제 앞에 그것도 중요한 얘기긴 한데, 너무 또 다 하면, 아까 어음 이야기 있잖아요. 수표 네, 이야기, 네. 그런 게 앞에 있고, 예, 우리나라에서 지금, 은행장고가 없다고 그런다. 흑인들이 가면, 그러니까, 완민평등 좀 지불해 주세요 하고 요청을 하면 안 된다 그런다. 이런 식으로 말을 하는 것도 있고 그런데 그런 게 재미있는데 그걸 다 하려면 너무 그래서 뒤에 이제 나에겐 꿈이 있습니다가 핵심이니까
그것도 이제 원래 번역문들이 제가 번역한 건 아니고 올라 있는 거에 이제 인터넷이나 이런 데 찾아보면 많이 나오니까 한번 관심 좀 찾아보시고요. 아까 페리클레스 연설하고 링컨 연설도 찾아서 한번 보세요. 네. 지금 저 바하님이 지난번까지 우리가 공부한 제가 수정해 준 시들 있잖아요. 네. 같이 공부한 그것도 보내달라고 하니까 그거 포함해서 링컨 연설하고 페리클레스 연설하고 그다음에 오늘 이 연설하고 연설문을 다 보내드릴게요. 이메일로. 아, 네. 그걸 보시고 오늘 안 들으신 것들도 한번 읽어보시고 네. 미리 한번 준비를 해주시면 좋겠고 오늘 연설에 대해서 이제 느낀 것만 말씀해 주시면 되겠어요. 연설 관련해서는 제가 관심을 가져본 적은 없었어요. 근데 또 이 계기로, 그것도 한번 들여다보면, 좋겠다는 생각을 하게 됐습니다. 네, 좋은 또 출발인 것 같습니다. 네. 네, 감사합니다. 거기까지예요? 그러면 바하님 들어오셨어요? 예. 바하님도 근데 저기 또 한 분 더 들어와 계신데요? 그분은 그렇고 우선 바하님만 그 이분은 내가 또 따로 얘기할 테니까 예. 말씀해 주세요. 저 오늘 이제 조메이가 겹쳐가지고 네. 사실은 제대로 다 듣지는 못했는데 또 이렇게 연설이 또 이렇게 우리 저희 시 공부에 이렇게 큰 도움이 된다고 생각하셔서 저희들한테 이렇게 소개를 해주신 것 같아서 이번에 또 한번 이렇게 연설문을 좀 더 공부를 해보겠습니다. 그리고 그 연설문이 시하고 또 어떻게 또 연결이 되는지 또 연설문을 공부하는 것이 시를 쓰는데 어떻게 도움이 되는지 좀 더 이렇게 공부할 수 있는 그런 이제 기회를 주셔서 감사합니다. 예, 그러니까 직접 관련은 아니고 연설이라는 것이 시라고 하는 거는 이제 문학군의 면이고요. 그 문학의 시가 면 아니겠어요? 예를 들면 소설도 뭐 아동문학 이런 거 하나씩 면이 있는 건데 이거는 이제 문학군 이야기예요. 넓은 의미에서 문학적 수사도 포함된다 이런 것이지 꼭 직접 시와 관련이지는 않고요. 그러나 시적인 거 많이 있잖아요. 점층법이라든가 이런 것들 또 비유법이라든가 또 시적인 것도 있고 이렇게 되는 거예요. 어쨌든 간에 시 공부를 한다고 해서 꼭 시만 얘기하는 것이 아니고 제가 최근에 어떤 분에게 허리가 안 좋아서 허리 운동을 한다고 그러니까 이제 좀 아는 분이 하는 말을 허리를 돌려서는 허리 운동이 되지 않습니다. 허리를 둘러싸고 있는 허벅지라든가 장단지라든가 이게 다리 근육과 상체 운동을 함으로써 주변 운동을 하면 허리가 좋아집니다. 이렇게 한 것처럼요. 시라고 하는 허리를 알기 위해서는 소설도 알아야 되고요. 다른 것도 알아야 되고 심지어는 정치를 알아야 될 수도 있고요. 심지어는 나쁜 악 있잖아요. 악을 연구해야 될 수도 있는 거예요. 그래서 인생 전반을 다 공부해야 되는 거거든요. 그런 의미에서 지금 직접 허리 얘기는 아니고 그러나 허리와 관련 있는 그런 얘기라고 보면 좋겠고요. 덕이초 우리 강 선생님은 덕이초등학교 교장 선생님이신데 오늘 인사하는 과정에서 흥미를 보이셔가지고 혹시 오시겠으면 하고 내가 이제 링크 주소를 보냈는데 들어오셨네요. 선생님 마이크 켜주세요. 네, 안녕하세요. 어디서부터 들으셨어요? 이제 들어왔어요. 제가 아이고 여기 저런. 그러면요. 연수를 받고 있는 중이어가지고 이쪽에 지금 연수가 아까 끝났어요. 그래가지고 이제 들어왔습니다. 그래서 인사 올리겠습니다. 강경순입니다. 반갑습니다. 반갑습니다. 네, 반갑습니다. 원래는 네. 회원이 지금 3분인데 한 분은 사정이 있어서 못 오셨고요. 그분은 치과 의사시고 바하님은 이제 국어교사, 고등학교 국어교사시고 김순호님은 이제 데뷔한 시인이신데 은퇴하셨고요. 공무원 하다가 지금 우리 덕이초등학교 교장 선생님도 시인으로 데뷔를 하셨대요. 자세한 내용은 지금 저도 모르고 있는데요. 그래서 다음 주에도 하니까요. 8시 15분에 시작을 해서 10시까지 합니다. 그래서 흥미로우면 오시고요. 오늘은 루터킹 목사의 유명한
나에게도 꿈이 있습니다 가지고 했거든요. 그래서 연설을 한번 공부하는 게 좋겠다 해가지고 다음 주가 이제 3기, 아니죠. 3기가 아니라 석 달 단위로 12주 강의를 하고 있는데 다음 주가 12주 차입니다. 그래서 이번 주, 다음 주를 마무리 겸해서 이렇게 특강 형식으로 연설을 가지고 한번 해보면 흥미롭겠다 해가지고 오늘은 했고요. 오늘 한 거를 이제 제가 연설 시작하기 전에 연설 배경 얘기하느라고 1시간이 지나갔는데, 그거를 영상으로 만들어서 이제 올릴 겁니다. 그래서 공유할 테니까 한번 못 들으신 분은 앞부분을 들어주시면 좋겠고요. 다음 주에는 요 연설문을 그 한글 파일을 공유하면서 문학적 수사 기법이 어떻게 쓰여져 있는지, 아까 점층법, 반복법, 이런 것들을 한번 공부해 보고요. 그러고 나서는 이제 스파르타쿠스, 노예 해방 전쟁을 했던 스파르타쿠스 연설도 한번 또 들어보면서 또 문학적 기법도 보고, 그 다음에 링컨의 유명한 게티즈버그 연설, 또 시간 나면은 이제 페리클레스의 민주주의 연설, 그야말로 역사에 남은 명 연설이죠. 그런 걸 공부를 하면 정치 공부도 되고 여러 가지 삶을 다루는 문제, 아까 말한 것처럼 허리 공부를 하는데 허리에 관련된 허벅지 근육 정도가 아니라 발가락 근육까지 공부할 수도 있어요. 발가락도 조금 관계가 있겠죠. 어쨌든 간에 오늘은 이 정도 하고요. 우리 저 교장 선생님은 흥미로우면 다음 주에 한번 들어오셔서 한번 더 들어보시고, 그래도 흥미로우면 이제 내년에 시작하는 3기에 수강 등록을 하시면은 함께 하실 수 있는 그런 기회가 되겠습니다. 마지막으로 인사 한마디씩 하고 끝내겠습니다. 시간이 다 됐거든요. 교장 선생님 먼저 말씀해 주세요. 네, 이렇게 좋은 시간에 함께 이렇게 또 초대해 주셔서 감사드립니다. 고맙습니다. 예. 자, 김 선생님. 네, 오늘 교수님 명연설을 듣게 돼가지고, 제가 좀 네. 낭송이 됐어요? 네. 오히려 시보다는 연설이 더 잘 어울리시는 느낌 받았습니다. 그래요? 네. 예, 그 예. 연설 연습을 사실은 이제 시간 나면 예. 다음 주 해보고 이제 특강이 그 다음에 이제 28일 날은 특강 하기로 했잖아요. 특강을 뭐 할까 생각 중이지만 연설 연습을 하는 것도 괜찮아요. 네. 색다른 아니, 연습이 되고 이걸 해야기는 해야 돼요. 한 톤 높여서 하잖아. 나에게는 꿈이 있습니다. 이래 나에게는 이러면 안 되거든요. 그러니까 시낭송하고 아주 다른 그 말하자면 네. 그 연설법이 있거든요. 잘했다고 하니까 좋아해야 되는지 네. 어쨌든 아니, 멋있었습니다. 그래요. 네. 바하님도 한 말씀 해주세요. 예, 제가 뭐 아주 자세히는 지금 듣지는 못했는데, 예, 아까 연설 하시는 거 조금 띄엄띄엄 들었는데, 예, 유명한 정치인이 이렇게 연설을 하시는 것으로 정치 저는 비쳤어요. 지망생들한테 저한테 와서 배워야 돼요, 사실. 예. 정치인들 제가 연설하는 그 목소리 정도 하는 분도 내가 보기에는 그렇게 뭐 몰라요. 나는 있으면 당연히 귀에 뜨이거든요. 이거 관심이 있고 여태까지 연설에 대한 연구랄까 뭐 이런 걸 했기 때문에 뜨이는데 그렇게 많이 없더라고요. 근데 얼마 전에 한 여자 국회의원이 하는 거 보고 깜짝 놀라긴 했어요. 근데 그 얘기를 자꾸 하면 이제 정치 파당 문제가 되고 그러면 안 되니까, 누구 편을 들면 안 되니까 그냥 아주 없지는 않다는 정도만 해드리겠습니다. 어쨌든 오늘은 이 정도 하고 즐겁게 일주일 보내시고요. 문학 이야기는 항상 즐거워요. 즐겁게 웃으면서 다시 다음 주에 뵙겠습니다. 감사합니다. 감사합니다. 감사합니다.